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8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패밀리 주간이죠. 네, 어린이날에 이어서 이제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좀 걱정 아닌 걱정을 또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한번 참 냉정하게 또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지난 금요일에 또 하락을 했죠. 예, 이 부분이 또 이제 월요일 날 장을 맞이할 때 조금 우려감을 좀 낳는 부분으로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한국 관련된 야간 선물 내지는 또 이제 ETF 쪽은 나쁘진 않았어요. 사실 상승 내지는 보합 정도 마감했기 때문에, 또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한국 시장 자체는 조금 이제 괜찮은 보합 정도 아마 출발 안 할까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도 한번 짚어드리고, 또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지금 시장의 화두는 가장 화두, 그리고 증시가 이렇게 출렁거리는 이유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앙드레 코스텔라라는 이제 투자의 대가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 코스텔라니의 어떤 책에 나오는 또 해법, 생각들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지금 시장은 그 역금융 장세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주식의 사계라고 불리는 그 사이클상, 그래서 그쪽 내에서 생존법에 대한 관련된 리포트 내용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면서 다음 주를 또 면밀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부터 한번 체크해보죠. 지난 금요일날 나스닥이 1.4%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급반등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뭔가 좀 해소되는 내용이 없죠. 외부 변수의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계속 진행형의 어떤 과정들을 좀 거치고 있다는 게 조금 우려감. 그리고 이제 5월 9일 날이죠. 그 러시아의 이제 2차 대전 승전 기념일인데, 그날에 이제 뭔가 좀 나올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 이제 일단락 된다, 아니면 전면전을 더 선포하면서 나아간다, 이런. 그래서 그때가 전쟁의 어떤 어떤 메시지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체크할 필요가 있고, 미국의 또 CPI 부분이 좀 이제 주간이 되겠죠?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 지표는 나쁘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려감이 좀 낮아졌고, 어쨌든 나스닥이 1.4% 빠졌다는 거는 지금 금리에 민감하게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고, 그 다우하고 S&P는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S&P 다우는 중장기 평선 깨지 않았고, 이제 나스닥이 좀 깬 상태에서 빠르게 지금 못 올라온다는 부분이죠. 어쨌든 지금 보여지고 있는 나스닥의 흐름은 굉장한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사실 가격 조정을 보인다면 세게 또 보일 수 있는 지점에 이제 놓여 있죠. 우리가 앞서 볼 때 이 주봉 차트입니다. 240주선 부근 정도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과거 한 10년 정도죠. 과거 10년 정도 그런 라인에서 이제 거의 지지를 받아냈었는데, 코로나 때도 그 정도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줬는데, 그 룸이 지금 굉장히 넓혀 있단 말이에요. 10,000포인트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려감을 좀 낳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여기까지 내려올까 싶은데요. 너무 이제 과도한 어떤 조정 폭인데, 어쨌든 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일단락 되고 빠르게 올라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도 이제 이번 주간에 금요일날 푹 밀리면서 이제 마감을 해줬지 않습니까? 어쨌든 언제든 저점대를 깰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긴장이 필요한 어떤 흐름인 것 같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전저점 부근에 한번 음봉 크게 빵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려감들, 그리고 지금 수급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좋지 않죠. 일별 기준으로 계속 보더라도, 코스닥 쪽으로 보더라도 매도한 어떤 경향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올해 들어서 이제 누적 수급 자체도 보시면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1조를 팔았죠. 기관이 8조 정도 팔았고, 개인이 거의 한 19조 정도, 거의 19조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완전히 그냥 개인이 그냥 받는 그런 구조가 됐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조 5천억 정도를 개인이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3조 2천억, 기관이 1조 6천억을 순매도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해 들어서는 쌍끌이 매도죠, 메이저가. 그래서 좀 언제든 이제 밑으로 내리꽂힐 수 있는 그런 구도에 있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왜냐면 개인들은 이제 투매하니까 어느 정도 라인을 벗어나면 뭐 손절 투매, 반대 매매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메이저가 쌍으로 매도하는 어떤 지점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역배열 상황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어떤 흐름입니다, 사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언제든 밑으로 내리꽂힐 수도 있다. 요런 걸 이제 머릿속에 좀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너무나 이제 공격적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보수적인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의 리포팅 한번 볼게요. 미국 증시가 이제 불안 심리 여전한 가운데 국채금리 영향 속 하락을 했다. 국채금리 올라가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들이 다소 좀 좋지는 않겠죠. 일단 견조한 고용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일 급락에 따른 불안 심리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요. 아직. 특히 국채금리가 안정을 보이자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오들어서 다시 10년물 국채금리가 일부 이제 또 상승폭을 확대하자 재차 하락하는 등 뭐 국채금리에 따라서 이제 그냥 증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주가 보다 더 이제 부진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고, 반면에 이제 MSCI 한국지수 ETF는 0.38% 상승했어요. 그리고 MSCI 신흥지수 ETF는 1.3% 정도 하락했고요. 한국물이 조금 좋았고, 원달러물이 좀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락 출발하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월요일날 시작 자체는 나쁘진 않을 걸로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금요일 미국 증시가 장중 상승하는 등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으나 불안 심리가 여전히 유입되면서 하락 마감한 점은 한국 증시의 부담이다. 그렇지만 미국 증시 마감을 앞두고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축소한 점과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한국 증시는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특히 미국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여전히 고용이 견고함을 보여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되었다는 전문가, 미국 임금 상승률이 예상을 하회해서 인플레이션 불안 심리를 완화시킨 점도 우호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미국 증시 낙폭보다는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더 이제 방어적으로 시작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고용 지표는 뭐 그래도 4월달 비농업 고용자 수는 42.8만 건 기록하면서 지난달 발표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예상을 상회하는 등 견고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좀 좋았다는 평가고요. 금리 쪽에 대한 부분은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75bp 인상에는 좀 주저하는 발언을 했다. 그래서 대체로 연준위원들의 발언은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75bp 금리 인상 등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는 부정적인 좀 내용이 많았다. 그래서 이런 내용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 증시가 다음 주 일단 뭐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겠지만 일단 이번 주에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뭐랄까 좀 크러쉬들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변동성이 이번 주보다는 좀 작지 않을까? 뭐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음 주 한번 돼봐야 될 것 같고 한국 증시는 미국보다 좀 덜 빠지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의 대가 앙드레 코스털라니의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인플레이션 이것에 대항하는 싸움은 해로울 뿐이다. 인플레이션 그 자체가 이제 주식시장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중앙은행의 조치가 결국 이제 긴축 그리고 뭐 침체까지도 위기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책에는 내용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증권 있는 악마가 성수를 꺼리는 것만큼 인플레이션을 싫어한다. 그들은 모든 소비자 물가, 생산가 그리고 시간당 임금, 비용 지수 등을 날카롭게 주시한다. 이 수치가 오르면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악화되고 시세도 떨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증시에 해롭다고 말한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만 그렇다. 인플레이션 자체는 주식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원래 유가물인 주식은 다른 유가물처럼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움직인다.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취하는 조치들 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사례처럼 말이다. 당시 경제 호황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독일 연방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 카드를 꺼내들며 어떻게든 경기를 억제하려고 시도했다. 앞서 이야기했듯 인플레이션이 경제 활성화의 자극자가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이는 술이나 담배와 비슷하다. 이 두 가지 모두 약간은 기분 좋은 자극이 되지만 지나치면 알코올 중독자나 니코틴 중독자가 될 수 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인플레이션은 따뜻한 목욕물과 같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는 편안하지만 중간에 물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죠? 인플레이션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면 바로 경제 위기가 닥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호황은 기존의 생산과 서비스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수준의 수요로 이어지죠. 이때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가벼운 가격의 상승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산업적 수요 상승과 인위적인 조절로 인해서 핵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여기에 인위적 조절이란 70년대 오펙이 대규모 원유 공급력을 무기 삼아서 가격을 결정하던 상황 같은 그런 인위적 조절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를 올리고 종래에는 생계비 상승을 초래한다. 그러면 노조는 화폐 가치 하락에 상응하는 만큼의 임금 상승을 요구한다. 이 임금 상승은 다시 생산 비용과 서비스 비용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그 영향으로 소비자 가격은 더 높아지고 노조는 또다시 오른 물가에 맞춰서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이렇게 임금과 가격이 번갈아 가면서 오르다가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화폐 가치가 너무 하락하여 실질 이자율은 그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겁니다. 이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되고 만다. 이러한 화폐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금자들은 금을 비롯한 그림, 우표, 골동품 등의 유가물로 관심을 돌렸다. 이로 인해서 금융계에서 돌던 돈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게 되었다. 경제 투자할 수단이 사라지면서 대량 실업 사태가 벌어지고 결국에는 경제 위기로 이르렀다. 일부 발췌한 내용을 읽어드렸는데요. 과거에도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증시에 간접적으로 중앙은행이 행하는 어떤 조치를 통해서 좋지 않은 어떤 영향들을 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앙드레 코스탈레니는 이것에 대항하는 싸움은 해로울 뿐이다. 결국 인플레이션에도 순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투자자가 인플레이션을 주의 있게 살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더불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각 나라 중앙은행의 방안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그런 예측성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잘 체크하고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 연준 같은 경우도 어느 선까지 올릴 것이고 스케줄에 대한 확정을 하고 그걸 시장에 신뢰도 있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같이 보조 맞춰서 나간다면 사실 시장이 그렇게 큰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FMC 이후로 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빠진 이유, 그 이유는 신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경기 침체가 없이 어떻게 긴축이 가능하냐 이렇게 의심을 한 거죠. 파월 의장이 낙관적으로 해명하고 이랬어도 그 당시에는 그래? 와 이런가? 진짜 좋은가? 야 침체 없이 이렇게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했다가 다음날 팡 깨버린 거죠. 야 그러기 어려울 텐데. 또 말발꾸낭 아니야 작년처럼?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지속적이라고 말 바꾼 것처럼 그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을 시켜주고 신뢰도를 주고
예, 그 스케줄에 대한 부분, 조치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좀 시장에 새겨준다면 시장은 좀 안정화되는 구간이 될 텐데,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꼭 필독서로 이제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그 일본의 이제 저자죠. 그 우리가미 군이요. 예, 이름이 좀 외우기 어려운데. 그 주식시장 흐름이 있는 법. 예, 그 책을 이제 뭐 여의도에서도 거의 필독서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식시장의 4개가 있죠. 예, 실적장세, 금융장세, 예, 금융장세, 실적장세, 그리고 이제 역금융장세, 예, 이렇게 넘어가는 주식시장의 4개에 대한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어디를 지나고 있느냐? 예, 조건들을 보면 이제 역금융장세죠. 예, 역금융장세가 되고 있고, 금리를 인상한 어떤 이제 기조로 들어가고 있고, 또 실적들이 어떤 피크아웃을 좀 찍는 뭐 그런 어떤 모습들이 좀 전개되는 기업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조금 슬로우 다운하는 그런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시장의 흐름, 그리고 이제 종목별 흐름도 이제 맞춰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밸류를 가지고 있는 고성장 섹터, 예, 그런 쪽이 조금 조정기에 들어간 거는 좀 명확해 보이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피크아웃,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피크아웃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점부터가 추세 반전이 되는 게 아니라, 예, 피크아웃이 어느 점이 될 것이다 하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시점에서, 예, 저점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증시는 선행성을 가지기 때문에 금리가 곧 정점을 찍는, 예, 금리를 인상시키는 정점을 찍히는 부분부터 주식시장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예, 인식되는 그 지점부터, 예, 그 지점부터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인식되는 지점은 요 정도.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건 사이클에 대한 얘기지 증시의 주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가를. 예, 주가는 뭐 선행하기도 하고 후행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선행성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 역실적 장세의 어떤 초입부, 중반부 뭐 이런 지점에서 증시는 강력한 턴과 추세 반전의 어떤 흐름들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조건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역금융 장세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 요 부분을 조금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과거에 보면 가치주, 예, 가치주 이렇게 표현한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퍼, 예, 실적이 굉장히 좋은 어떤 기업들 있죠. 뭐 대표적인 이제 금융주 같은 거를 볼 수가 있겠죠. 뭐 에너지주, 예, 이런 것들,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예, 중소형주의 어떤 장세들이 좀 펼쳐집니다. 매크로적인 어떤 흐름에서 조금 더 이제 자유로운, 예,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실적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종목 쪽으로 집중된 시세들이, 예, 강세들이 좀 펼쳐졌었고, 결국 이제 시중에 어떤 유동성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선별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라든지 이 부분에 조금 더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으로 조금 더 수급이 집중되고, 그런 쪽, 그러니까 고밸류 기업들이 고밸류를 인정 잘 못 받다 보니까 상장 철회를 하잖아요. IPO에서 계속. 그게 이제 이런 구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건에서 조금 이제 그런 성향의 성격의 이제 투자들을 좀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전쟁 사태 자체가 글로벌 경제, 그리고 이제 특히나 무역을 통해서 이제 경제를 끌어올리는 이제 대표적인 국가인 한국의 어떤 수출에 뭐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 기사에서도 한국은행에서 나온 어떤 해외 경제 포커스 이제 발간한 자료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제 유럽 쪽의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한국의 수출이 2.4조가 감소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같은 것들을 이제 유럽에 많이 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그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인플레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의식주 해결하는데 쓰는 비용의 어떤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뭐 소비품들 이런 사치품들, 소지품들 뭐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는 좀 수요가 좀 감소할 수 있고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또 원자재를 대부분 또 수입하기 때문에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또 이제 그 수입 무역 적자죠. 무역 적자가 또 이제 굉장히 또 전체 GDP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한다면 참 좋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수출 중단, 부품 조달 차질로 인한 자동차 생산 감소는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 또 이제 배터리 수출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제 보고서는 진단했고, 일례로 독일은 지난해 러시아에 35,600대, 우크라이나에 4,100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는데 올해는 양국에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이 부분도 뭐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성장률이 낮아질 거는 뻔해 보이고요. 그 폭이 얼마나 될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연동돼서 우리나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 조속히 이제 전쟁 사태가 마무리돼야지 뭐 우리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 기사도 굉장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빅스텝 시기에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인플레 시기에는 뭐가 좀 남겠는가? B2B.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넘기는 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기업 간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이제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통신 장비 이런 회사들 뭐 사실 B2B잖아요. 뭐 소비자한테 통신 장비를 팔지는 않잖아요. 소비자는 이제 통신 장비를 통해서 하는 서비스를 이제 사지 않습니까? 5G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B2B 관련 기업들, 시장 지배력을 갖춘 B2B 기업들은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어서 이런 인플레 구간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게 석유 시추, 광섬유, 뭐 첨단 소재주 이런 것들을 좀 담아라, 이런 내용이 이제 기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자산을 보유한 투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금융자산은 명목에 대한 가치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분만큼 실물 자산에 대한 구매력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딱 뭐 5만 원짜리 어떤 가치가 딱 명목으로 이제 고정되어 있는데 물가 상승분만큼 이게 5만 원이 아니라 결국 이제 뭐 4만 5천 원 뭐 이런 식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실물 자산에 대한 구매력 하락이 이제 불가피해진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주식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준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억제하기 때문에 시중 자금이 예금과 채권으로 쏠리고 상대적으로 주식에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물가 상승, 구매력 하락, 물가 상승, 이자율 상승, 주식에 대한 유동성 감소라는 두 가지 현상이 이제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전 세계 투자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 방어를 적극적으로 주문하는 이유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날의 경우 이제 80년대 전후와 흡사하다는 평가가 많은데, 당시 전 세계적으로 1,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질 조짐을 이제 보였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우려감이 있고, 뭐 물가 꺾이는 데 한 4년 걸렸다. 이게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물가 부분이 뭐 물가는 한 번 오르면 떨어지진 않잖아요, 이게. 내려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가격을 뭐 10,000원이 형성된 그게 떨어지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건데, 어쨌든 좀 이게 안정화되는 데는 시간이 과거에 좀 많이 걸렸었다는 거를 보여줬었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좀 투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B2B 기업이 이 가격에 대한 인상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좋다. 미국에 있는 이제 주요 기업인데 이런 업종을 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석유 시추 기술 기업, 그리고 전기차 구동계 업체, 금생산 업체, 유리기판 광섬유 업체, 무선 통신 네트워크 업체, 반도체 수율 모니터링 업체, 첨단 소재 화학 업체.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뭐 사실 뭐 반도체 장비주 이런 것들은 괜찮을 거예요. 반도체 장비 소재주들 이런 것들은 뭐 B2B 이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괜찮고, 또 배터리 기업들도 괜찮은데 아까 이제 뭐 체크했듯이 전방 사업에 이제 자동차 수요가 이제 감소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또 염두에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 인플레 적응하고 인플레 맞는 뭐 전략들을 세워나가자. 그게 이제
앙드레 코사톨라니의 이제 생각이기도 전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지금 구간은 되도록 잘 살아남고 잘 이 구간을 헤쳐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엄청난 수익률을 내겠다는 어떤 너무 큰 기대 가치라든지 그런 성향을 너무 시장에서 이제 표출하면서 나아가는 거는 조금 이제 부담을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내용들 전략들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뭐 미국이 뭐 FOMC 이후 이제 다소 좀 좋지 않은 어떤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 증시는 그나마 좀 방어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긴 하다. 그리고 이제 미국보다는 어닝 쇼크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지는 않죠. 사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지금 전쟁 사태 그리고 중국이 쪽에 쉽게 제로 코로나를 이제 벗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공급망의 문제에 따른 인플레 어떤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계속 시장의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 이제 잠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또 한번 시장 같이 한번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고요. 1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주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슈에 잘 분석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또 바이오 코리아라고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제 바이오 행사죠. 국내에서 또 큰 행사입니다.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여러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소개라든지 PT를 이제 직접 들을 예정인데요. 그런 내용들도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담아서 콘텐츠로 좀 올려드리는 시간들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